이제 요 책은 전작하고 이렇게 그 전작이 이제 모방의 힘이고요. 그거는 이제 창조를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구체적인 솔루션을 좀 담은 그 책이고요. 요 책은 사실은 왜 이렇게 창조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실은 설명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사실 요게 좀 먼저 나오고 모방임이 뒤에 나오는 게 더 좀 바람직한데 뭐 인생사가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항상 출판사들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모방의 힘이라는 책을 주제로 해서 이제 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책 어차피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 써먹은 데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차기작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 주제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내용 다 사실은 뭐 일련의 그 흐름들이 있고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일관되게 한 주제에 이제 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어서 사실은 다 연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보는 각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뭐 일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뭐 책이야 너무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책도 잘 안 사보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책 내용보다는 조금 이제 요즘 커런트 이슈라고 할 만한 혹은 뭐 제가 이제 다음번 주제로 한번 또 도전해서 좀 작업을 할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혹시 또 불러주시면 이제 그 다음 차기작 갖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여기는 이제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버려 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요. 이제 전략이라는 학문은 그 기업이 이렇게 분명히 이제 성과 차이가 좀 나는데 어느 기업은 되게 잘하고 어떤 기업은 뭐 되게 못하고 이러는데 왜 어떤 기업은 잘하고 못하지? 뭐 이제 이런 그 퀘스천을 갖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이제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그런 많은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경기 같은 것도 뭐 대표적으로 성과를 그죠? 경제 상황이 뭐 성장률이 어떻고 뭐 세계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 성과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뭐 물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환율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제 글씨는 정말 지독하게 못 씁니다. 심지어는 제가 써놓고도 제 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써놓고도 나중에 이 복기를 잘 못해서 굉장히 저주받은 글씨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뭐 이런 거시경제와 관련된 변수들도 이제 기업 성과에 꽤 그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좀 좋아야 될까? 예, 사람도 되게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상품도 좋아야지죠. 이제 상품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기업 내부의 그 역량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상품이 속해 있는 그 산업의 어떤 특징도 관련이 좀 있겠죠. 요즘 운빨도 얘기한다고요. 운빨 좋아요. 사실 이게 저는 뭐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 다른 어떤 요소보다 운 좋은 놈은 못 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부에 있을 때 기억났던 게 그 이한동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자리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 분은 본인이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건 총리 뭐 정말 좀 약간 질릴 정도로 이렇게 총리를 많이 하시고 뭐 하여튼 이게 다 운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운은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통제하기 좀 힘든 요소여서 또 이제 이게 또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그 운이 찾아왔을 때 또 잡는 뭐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산업에 가면 뭐 굉장히 좀 쉽게 돈 벌 수 있는 경쟁도 좀 별로 적고 진입장벽도 되게 높고 뭐 그 편하게 좀 돈 벌 수 있는 산업도 있고요. 이제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 있는 통신 산업이다 이러면 뭐 플레이어가 3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좀만 노력하면 사실은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큰 장치 산업이라서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막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막 수백 개가 뭉쳐서 이렇게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산업의 특징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 책 같은 산업은 참 막막한 산업입니다, 사실. 누구나 출판사를 뭐 낼 수 있고요. 진입 장벽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경쟁은 정말 치열하고요. 뭐 종이 같은 원재료 공급하는 업체는 또 파워가 굉장히 세죠. 개별 출판사에 비해서. 요즘처럼 이렇게 책을 안 읽는 환경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는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요즘에. 근데 그런 산업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산업도 되게 중요한 특징, 그 성과를 좌우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동네에 치킨집 뭐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치킨집 많죠. 예.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산업의 평균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은 뭐 평균 수익률이 좀 높은 산업이 있고 어떤 산업은 되게 낮은 산업이 있고요. 이제 어떤 인더스트리에 가느냐 이제 포지셔닝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하다. 이쪽 이슈는 이제 다 경제학에서 주로 좀 다루는 그런 이슈. 이제 여기부터 이제 경영학들이 주로 좀 다루는 이슈입니다. 이쪽은 이제 포지셔닝이 뭐 되게 그 어느 산업 분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기업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사람 역량, 뭐 자원, 뭐 이런 뭐 기술 같은 것도 되게 그 어떤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걸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조직 문화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뭐 기업의 그 성과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되게 뭐 이렇게 굳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뭐 보상이 전혀 안 되고 뭐 이런 문화에서는 역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도 뭐 조금만 잘해도 남들보다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 잘 안 합니다. 뭐 이런 반면에 이제 어떤 조직은 가만히 놔둬도 정말 죽도록 일해서 뭐 집에 제발 가라고 그래도 막 밤에 남아 있고 막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출근하게 만드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맥킨지 다니셨는데 맥킨지가 그런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고를 엄청 자극을 해갖고 주말에 누구도 얘기 안 하지만 그냥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죽도록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조직 문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기업 내부의 그런 자원이나 혹은 역량 뭐 이런 것들도 한 그룹으로 묶어 보면 또 꽤 중요하게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실제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런 요인들을 놓고 한번 그 통계 분석을 실제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좀 제일 이 세 가지 중에는 그 중요할까요? 기업 성과에 미치는. 1번, 2번, 3번. 예. 2번. 예. 2번에 한 표 나왔습니다. 1번도 되게 중요할 것 같나요?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뭐 물가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사실은 그 경기 순환도 되게 그 변동도 많이 될 것 같고 기업의 대응 역량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예. 좀 통념과는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엠피리컬한 테스트는 그 상황에 따라서 뭐 그 대상이 어떻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되게 재미있게 본 연구 결과 이겁니다. 이게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요게 한 17% 되고 요게 한 30%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제 경기가 나빠서 우리 못 해먹겠다. 이거는 사실 경영학적 입장에서 보면 핑계인 겁니다. 경기는 어려워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경기가 어려울 때 되게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은 경기가 되게 나중에 좋아져도 사실은 그 풀 포텐셜을 이렇게 잘 못 가져갑니다.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수준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기업 실적의 그 베리언스에 끼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산업 같은 건 되게 좀 그래도 중요하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포터가 이 산업의 특징을 갖다가 잘 분석할 수 있는 그 파이브 포시스 이론을 만들어서 이론이 아니라 이제 모델이죠, 모델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그 프레임을 이제 워낙 좀 강력하게 이렇게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뭐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에 넣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산업은 매력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예를 들면 출판업의 업계 평균 수익률이 뭐 한 3%밖에 안 되는데 이동통신사의 수익률이 뭐
15%가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포터가 이 산업의 포지셔닝을 잘하면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산업의 특징을 구성하는 뭐 공급자의 파워, 뭐 경쟁 구도, 뭐 소비자의 파워, 뭐 대체제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거나 뭐 잘 포지셔닝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이 이제 한동안 전략에서 큰 흐름을 이뤄왔습니다. 근데 이 이론의 뭐 결정적인 한계는 출판업계가 평균 이익률이 설령 3%라고 해도 어떤 회사는 한 30% 나오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마이너스인 회사도 있습니다. 이 베리언스는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요걸로밖에 이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원 때문에 이제 기업의 성과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컨셉이고요. 이게 이제 발전해서 그 자원 중에서 가장 경쟁력을 결정해주는 핵심 역량이 그 가장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아주 뭐 유명한 비유죠. 뭐 혼다 같은 회사는 소형 모터 기술이 코어 컴피턴스인데 코어 컴피턴스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소형 모터를 굉장히 잘 만드니까 그걸로 오토바이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원동기도 만들고 뭐 잔디깎기도 만들고 심지어는 비행기도 잘 만들더라. 뭐 소형 비행기.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야 기업이 이제 역량을 잘 키우면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믿음들이 좀 많이 커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요 이제 한 30% 정도의 기반을 둔 뭐 이런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요 나머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 설명 잘 안 되네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운도. 예. 실제로 뭐 살면 살수록 운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떤 그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좀 작업을 해서 그 개념을 좀 한국 사회에 전파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 2011년 그때쯤 이제 포럼 행사를 크게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포터 교수님을 모시고 요 포터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죽도록 연구하다가 요즘에 이제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해갖고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제 목적은 이 한국 사회에 좀 좋은 그런 개념들을 좀 알리자 이런 거였는데 그 같이 이렇게 도와주신 서울대 교수님은 S대 교수님은 죄송합니다. 그 덕분에 그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게 돼갖고 그러니까 이제 포터 교수가 한국의 정치인을 좀 만나고 싶다 이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작년에 뭐 비대위원 되시고 또 올해 또 어떤 일을 맡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생은 이 의도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뭐 철학을 전공하고 저는 경영학을 되게 죄송합니다. 좀 저급한 거라고 생각을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기서 회계 같은 거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야, 너네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겠니?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뭐 경영학에 이렇게 올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도 뭐 제일 첫 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뭐 핵심 역량을 딱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이제 서양의 경영학이보다는 이 동양의 그 그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트랙티브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게 양면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이제 이런 특징이 있으면 뭐 빛이 있으면 뭐 그림자가 있는 거고요. 예. 그야말로 그것 자체로 정말 좋은 완벽하게 행복한 일 그거는 사실 없다 뭐 이런 게 되게 그 동양의 교훈들이 많은데 그 코어 컴피턴스도 사실은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컴피턴스 때문에 되게 잘 나갔던 기업이 환경이 그대로면 상관이 없는데 환경이 확 바뀌면 이제 확 망가지는 일들이 이제 자주 생겨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이제 확 가로막는 겁니다. 이제 코어 컴피턴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역량들이 뭐 당연히 쏟아졌겠죠. 뭐 노키아 같은 회사는 당연히 싸고 정말 이 잘 터지는 휴대폰을 만드는데 최고였는데 갑자기 세상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이 스마트폰 비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가 사내에서 나와도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정말 예쁜 디자인의 휴대폰을 너무너무 잘 만들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거 안 예뻐서 이게 만들기가 힘든 그런, 이렇게 가다가 확 뒤돌아서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짜. 특히나 이제 조직이나 뭐 개인도 그렇고요. 이제 다 이렇게 일관성을 추구하려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어서 자기 말을 번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제 조변석계가 경쟁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조변석계 하는 거는 좀 뭐 역량이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하거나 뭐 아니면 좀 뭐가 좀 부족하거나 뭐 이런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이 환경이 막 이렇게 좀 정신없이 많이 바뀌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심지어는 뭐 진짜 공장 라인 공사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어도, 그러니까 썬 코스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도 아니다 싶으면 확 바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판단들을 가로막는 게 이제 코어 컴피턴스입니다. 그래서 코어 리지더티라고 그러죠. 이제 그 사실은 코어 컴피턴스는 곧 코어 리지더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는 경직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이제 현대그룹 같은 회사가 이제 중우장대한 그런 비즈니스에서 이제 되게 잘하는데 전자가 잘 안 되잖아요. 뭐 전자도 만들기도 했고 그런데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다 안 됐습니다.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조직 문화, 그 다음에 그 코퍼레이트 컬처 이런 게 사실은 중우장대한 쪽에 이제 되게 잘 맞는 문화. 이제 코어 컴피턴스죠,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 가면 뭐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근데 그런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면 오히려 이제 그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망하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과거의 성공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코어 컴피턴스로 기가 막히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 방정식이 이제 조직 내에 쫙 굳어져 있는 겁니다. 조직 내에 쫙 굳어져 있으면 이제 다른 성공 방정식이 필요하면 이게 생각도 바꾸고 이제 언러닝 해야 됩니다. 이제 뭐 폐기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 혹은 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이런 거 이제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를 다이나믹 케이퍼빌리티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하나 나온 게 이겁니다. 그냥 뭐 필요 없는 걸 없애버리고 뭐 필요하면 이렇게 새로 만들거나 뭐 어디서 가져오든지 빌려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이렇게 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들이 이렇게 쭉 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략 흐름들은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 코어 컴피턴스 이론에 따르면 굉장히 소중한 자산들을 많이 내부화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자원을 잘 갖고 있는 것이 경쟁의 원천이고, 그게 성공의 원천이니까 당연히 외부의 것을 내부화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기업은 커지겠죠. 이 이론에 따르면. 근데 안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효과적으로 관계를 구축해서, 굳이 애플이 아이폰 만들 때 귀중한 자산들을 뭐 싹 내부화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거의 제조, 그 물리적인 제조와 관련해서는 뭐 다 다른 기업들에게 이렇게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전략 페이퍼들 보면요, 전부 다 저렇게 다이나믹 케이퍼빌리티스 관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막 변할 때 뭐 우리의 역량 중에 필요 없는 거 빨리 버리고 뭐 필요한 거 빨리빨리 이렇게 가져오고 뭐 이런, 도대체 그 역량은 뭘까 뭐 이런 연구들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좀 잘 이렇게 자산을 좀 잘 구축할 것이냐, 이런 연구들도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문제 의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도 했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학자들이 좀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전략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전공한 철학이나 신념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산업 구조를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훌륭한 그 전략이 나올 수 있다. 뭐 요거는 내부의 역량들을 좀 잘 분석해서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잘 키울 것인가 이렇게 하면 훌륭한 전략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고요. 예.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은 됐지만 이거의 전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 환경을 잘 분석하면 이제 스왓 분석 같은 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뭐 외부의 뭐 강점, 뭐 기회와 위협, 뭐 내부의 강점과 약점, 이제 외부의 기회와 위협 뭐 이런 걸로 잘 분석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시경제 툴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부의 강점과 약점은 뭐 코어 컴피턴스 뭐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좋은 전략이 나올 것이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경영학의 핵심인데 그거보다 훨씬 뭐 중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고 이제 다음번 책으로 이렇게 또 잡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출판사 분하고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어떤 출판사 그 출판 업계에도 이렇게 과거 이제 좀 책이 좀 잘 나갈 때 굉장히 책을 좀 많이 파신 책 한 권으로도 뭐 빌딩을 몇 채 사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PC 입문서 있죠, 뭐 그런 거. 예. 빌딩 몇 채 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제 출판업계에서는 그 좀 갈린답니다. 이렇게 돈을 좀 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고요. 뭐 어떤 분은 이제 책에 계속 투자를 하셨고, 어떤 분은 뭐 좀 다른 신규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역시 부동산에 하신 분이 되게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책에 다시 재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망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이게 계속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좀 하향세라서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전략을 결정한 것이 뭐 예를 들면 산업구조 분석, 스왓 분석 이런 거였을까? 본인의 아마 신념이나 가치나 철학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은 뭐 CEO 혹은 그 조직 구성원들, 그 조직 구성원들의 집합적 신념이라고 하면 뭐 CEO가 가장 영향력이 크겠고요. 뭐 그 다음 아마 임원, 직원 뭐 이런 순서대로 뭐 되겠죠. 어쨌든 그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철학, 가치, 이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근데 지금까지 경영학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조직 행동론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열심히 그 사람의 심리를 파긴 팠지만 전략하고는 뭐 완전히 괴리돼 있습니다. 그냥 뭐 조직 그 구성원들이 뭐 이런 뭐 자극을 주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갖고 뭐 그분들 연구하는 거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저기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은 뭐 3대 1일 때가 가장 조직원들이 성과가 좋더라. 뭐 이런 식. 그러니까 3번 칭찬하고 1번 깨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연구들을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정말 더 중요한 그런 가치나 철학, 믿음, 신념 요런 게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 분야 많은 아마 CEO들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봐도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제 비즈니스 이제 동아 비즈니스 리뷰를 열심히 만드는 건데요. 그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방향이 결정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부분의 매체들은 이렇게 처음에 매체를 만들면 다 이제 우리는 광고와 독립된 인디펜던트한 그런 매체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강한 의지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외부에서 우리 저 CEO 좀 이렇게 멋있게 인터뷰 이렇게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해주면 우리가 광고도 실어줄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트랙티브하죠. 그 뭐 약간 뭐 어차피 맨날 만드는 지면인데 뭐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 초심이 있으니까 조금 버티다가 한국적 현실에서는 거의 이제 그게 정답입니다. 초기 한 빠르면 3개월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내에 쫙 무너집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되게 CEO들이 이렇게 폼 잡고 있는 뭐 이런 식의 그 이렇게 저기 인터뷰가 나온 사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 CEO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끝까지 한번 뭐 독립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철학이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매체는 그래도 한 5년이 됐는데 이제 아직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도 못 받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 이제 그러다가 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이 도표 하나를 좀 봤습니다. 이거는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에 나온 도표입니다. 이게 보통 상식하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커먼 센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인 게 이제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커먼한 것도 있지만 이제 언커먼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센서블한 것도 있지만 뭐 난센스도 있습니다. 예. 이제 요거를 딱 구분하는 순간 조금 새로운 지평이 좀 열리더라고요. 이제 그 철학이라든지 이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강력한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좀 프레임화 시킬 수 있을까는 요걸 보면서 되게 좀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커먼 센스에 입각해서 대부분 조직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의 통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신문업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신문업계에 여러 가지 통념들이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도 뭐 이해해야 된다. 뭐 쉽게 써야 된다. 뭐 정말 친절하게 풀어줘야 된다. 뭐 오타가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소식 쫙 통념들이 있습니다. 다 모두가 업계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굉장히 뭐 센서블하게 느껴집니다. 오타 나오면 뭐 보기 안 좋으니까요.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가 있고요. 근데 커먼하지만 넌센스도 있습니다. 어느 업계나 다 있습니다. 뭐 이쪽 영역으로 치자면 예를 들면 신문업계로 치자면 이제 되게 딴지인 것 같은 아니요.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고요. 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지만 좀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있습니다. 신문업계에서는 사실은 뭐 국장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효율적 조직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과장, 부장 뭐 이런 부장까지 다 있거든요. 차장, 부장 이런 게 다 있다가 이사 되기 전에 부국장, 국장이 있고 막 이사가 되면 뭐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시대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냥 커먼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아마 이런 관행들은 이제 뭐 일부 좀 이렇게 선도적인 데서 빨리 깨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겠죠. 그래서 요 영역이 있고요. 근데 이제 되게 흥미로운 영역은 이제 요겁니다. 센서블하긴 한데 아직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센서블한데 되게 맞는 얘기인데 언커먼한 겁니다. 이쪽 영역이구나.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가치나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업계를 바라보는 생각도 다르고요.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매체도 사실은 굉장히 언커먼한 센스입니다. 다른 아까 기존 미디어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초등학생 졸업자도 읽고 이해해야 된다 이거인데요. 저는 그 원칙을 처음부터 그냥 깼습니다. 그래갖고 심지어는 구조방정식 결과도 그냥 그대로 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열심히 박사까지 공부했지만 일부 아티클은 제가 봐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싫습니다. 왜냐하면 좀 뭐 저도 이렇게 챌린지한 걸 보면 읽고 좀 이해하고 싶은 그 도전 욕구가 생기잖아요. 독자분들도 아마 그런 독자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봐도 진짜 이거는 난해하다 뭐 이런 것도 그냥 과감하게 싫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뭐 넌센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내용만 좋다면 이런 것들이 그 대부분의 혁신 기업들 중에 이제 철학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마 이런 영역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영역에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가 잘 성공을 하면 이게 이제 커먼화가 되겠죠. 이제 그게 업계 그래서 뭐 사우스웨스트 같은 회사가 초기에는 분명히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뭐 페덱스 같은 회사도 뭐 하루 안에 뭐 다 이렇게 배송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른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업계 통념과는 다른. 결국은 언커먼한 센스를 갖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가 있겠구나. 또 하나 주목하는 컨셉 중에 하나는 이제 개성화입니다. individuation.
이게 사람이 이제 성숙하게 이렇게 성숙하는 단계를 칼 융이 이제 개성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개성화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성숙해지는 게 이렇게 집합 교육을 받아갖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문화적인 공통점을 얻고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지나치게 사회화돼서 여기서 이렇게 개성은 잘 발휘를 안 하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그런 게 성숙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성화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어렵지 않게 이제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 예술가들 작품을 보면 예를 들면 피카소 작품은 이렇게 잘 모르던 작품도 이거 피카소 작품 같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분의 개성이 투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클림트 작품 딱 보면 이거 클림트죠. 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몰랐더라도 남들과 다른 개성을 갖게 된 겁니다. 이 개성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커먼하지 않은 굉장히 센서블한 가치나 신념 체계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인디비주에이션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아직까지는 좀 너무 이렇게 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그 코어 컴피턴스가 이제 코어 리지더티가 되는 이런 시기에 굉장히 저런 언커먼한 센스를 갖고 있으면 의사결정이 되게 쉽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게 뭐 수익을 하여튼 최우선시도 해야 되겠고 고객 가치도 우선시해야 되겠고 막 여러 가지 목표를 찾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의사결정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런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하나가 있으면 이 굉장히 현실에서 벌어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그거 우리가 추구하는 원칙이나 이 신념 체계에 부합하냐 하지 않냐만 보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뭐 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만들고 있는 매체에 이제 그 광고를 내겠다고 오셨는데 뭐 비뇨기과 쪽에서 오셨더라고요. 그 남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카피. 근데 뭐 고민하는데 진짜 3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단기 수익은 노릴 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이런 거에 좀 안 맞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 이제 되게 아주 쉽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BBC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런 거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BBC 같은 회사는 굉장히 미디어도 아마 가장 격렬하게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새로운 경쟁자가 뭐 매일 등장하고 있고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데 BBC 같은 회사는 굉장히 이런 격변하는 환경에서도 아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잘 운영하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거 저도 이제 그쪽 미디어 쪽 그 방송 쪽에 몸담고 계신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서 야 그런 파워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동물들은 이렇게 종족을 이렇게 인간처럼 이렇게 매스케어하진 않습니다. 대량으로 이렇게 죽이진 않습니다. 뭐 동물 중에도 약간 정신 이상자가 있어갖고 자기 종족을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죽이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처럼 막 몇만 몇십만 뭐 이렇게 죽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종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걸 바라봤을 때 같은 감정을 느끼면 같은 종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감정을 느끼면 다른 종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이슬람인들이 좀 다른 종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제 이슬람인들이 보기에는 유럽인들이 다른 종으로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그 BBC의 그 철학적 사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BBC는 이제 다른 보통 뭐 방송국들은 대체로 그냥 이렇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시청률을 올린다 뭐 이런 식의 아마 커먼 센스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드라마도 만들고 뭐 알찬 빠르고 정확한 뉴스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대부분 방송사들의 그 커먼 센스입니다. BBC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공감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
종교가 다르거나 문화적 차이가 있거나 국가적 차이가 있어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 대량 학살 같은 게 안 일어나고 전쟁 같은 게 안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사실은 굉장히 튼튼한 철학적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근데 뭐 굉장히 센서블합니다. 예, 센서블한 언커먼한 영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기네가 추구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놓고 판단하면 의사결정이 되게 쉽습니다. 예, 아주 그래서 뭐 BBC 같은 회사는 여전히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를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로 굉장히 잘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미디어들은 이제 환경이 바뀌면 저렇게 이제 커먼센스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가 사실은 인력 투입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광고는 잘 안 붙고 그래서 근데 이제 뉴스가 심각한 챌린지를 맞은 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공짜로 누구라도 뉴스를 언제 어디서나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 뉴스를 잘 안 보게 돼 버렸죠. 이제 저렇게 외부 환경 변화에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이렇게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뭐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계에서 막 되게 많이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뭐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사실은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치나 철학,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제 저는 이 펜션들을 보면 펜션이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커먼센스하게 만듭니다. 예. 그냥 뭐 이렇게 뭐 딱 보면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일부 펜션들은 아주 독특하게 만듭니다. 이제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반영해서 만드는 펜션들이 있습니다. 한옥을 정말 옛날 스타일대로 기가 막히게 짓거나 뭐 이런 펜션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좀 입맛이 더욱더 그 소비 취향도 이제 좀 높아지고 뭐 정보도 이렇게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깊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철학을 갖고 있는 펜션하고 그냥 커먼센스에 입각해서 그냥 좀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펜션하고는 이제 성과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철학을 갖고 있는 펜션에 한번 묵으려고 그랬더니 한 4개월치 예약이 꽉 차 있어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야 이게 시장에 리워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저 까탈스러운 분은 제 아는 분은 그 에쿠스 사러 갔다가 에쿠스 딱 문을 닫는데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시더라고요. 생각이 이제 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신념이나 가치와 관련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쟁 우위의 원천이고 전략 수립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이제 런어웨이 캐피탈리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줄다름 선택인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된 이유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암컷, 예. 암컷이 이걸 좋아했던 겁니다. 예. 성 선택을 이렇게 한 겁니다. 더 화려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수컷들은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갈수록 더 화려하게 이렇게 쫙 해서 이 정도까지 화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온 역량을 이제 꼬리 쪽에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빈약하고 맹수가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못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성 선택하고 자연 선택이 이렇게 괴리가 되는 경우가 생태계에서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성 선택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얘네는 천만다행인 게 보통 그랬으면 이제 멸종합니다. 자연계에서. 근데 얘네는 너무 아름다워서 인간이 보호해줘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자연 생태계의 법칙대로 하면 이제 죽었겠죠. 이게 이제 런어웨이입니다. 이제 막 줄다름 내닫는 겁니다. 막 실제 자연 선택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자본주의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ROI 뭐 이런 거가 이제 대표적인 경영자의 성과 측정의 지표고 기업의 성과 측정의 지표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단기 이익을 위해서 장기 이익을 희생하면서 단기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내달린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것만 바라는 겁니다.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목표는 얼른
얘 투자했다가 빨리 리턴 받는 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의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파생 상품 이런 것도 이제 결국 그 단기적인 안목, 단기 수익에만 극도로 집착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제 겉으로 보면 뭐 집값이 뭐 어떻게 돼갖고 뭐 파생 CDO가 어떻고 막 이런 거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성선택과 비슷하게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실적만을 선호했지만 결국은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연 선택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기업은 당연히 뭐 허약해질 거고요.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기업들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집도 짓고 김장도 하고 뭐 기름이 유출되면 가서 닦기도 하고 나무도 심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SK그룹의 그 CFO 한 분도 이제 연말에 만났는데 뭐 전날 김장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제 이런 활동들이 뭐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해보면 되게 보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CFO 그 양반이 김장을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뭐 평소에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뭐 거의 그 맛이 있겠습니까? 그게.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더 잘 맛있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걸 계속 하시고 이분은 CFO니까 차라리 그 김장 업체에 가갖고 이렇게 쫙 회계적으로 한번 봐주면 하루만 봐주면 그 업체가 막 생산성을 엄청 높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그런 한계는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또 다른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요걸 삼성 우리 저 김동준 박사님 삼성 출신이신데 삼성 분들 만나면 대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자기네가 현대차보다 훨씬 더 사회 공헌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거지? 막 이런 고민 심각하게 하십니다. 진짜 돈은 많이 쓰시는데 그리고 한국인들이 또 이런 거 되게 빨라요. 그래갖고 CSR이 분위기가 쫙 퍼지면서 이제 다른 어떤 나라 기업보다 사실은 CSR 예산의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들 이렇게 뭐 기부하는데 이제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 이런 거는 뭐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커먼센스 영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믿어주는 거죠. 이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쪽으로는 좀 나쁜 짓 하고 그 가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신을 근본적으로 이제 해소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약간의 이제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나를 욕해? 나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이제 한계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신념 체계, 새로운 철학 체계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숏텀으로 보면 당연히 뭐 당장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거지만 롱텀으로 보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주영 회장이 그 고령교 공사를 수주했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근데 이제 막 악천후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그 공사판이 뭐 난리가 나고 이제 다 실무자들이 이제 더 이상 공사 진행하면 우리는 이거 손해 보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못 한다고 나자빠지거나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정주영 회장은 그냥 손해 보면서 했죠. 예, 손해 보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시야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숏텀이냐 롱텀이냐 이제 요 차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뭐 잘 아시겠죠. 예, 광급공사는 싹쓸이했습니다. 이제 쟤네는 손해 보고도 약속을 지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제 그래갖고 작년에 이제 그 무슨 뭐 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진짜 한 푼도 안 남기고 포럼에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 초에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산 규모를 한 10배로 좀 키워서 해볼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 확실히 이게 숏텀으로 보느냐 롱텀으로 보느냐. 이게 작년에 분명히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머리를 쓰면 뭐 좀 이렇게 해갖고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롱텀으로 보면 뭐 거기 벌어봤자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예. 근데 이제 한번 신뢰가 형성이 되면 예, 훨씬 더 나중에 큰 리워드가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관점들이 이제 훨씬 더 지금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지금 사실은 서양의 그 학문들은요,
숏텀 관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뭐 경쟁론도 그렇고요. 뭐 협상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숏텀의 극치입니다. 막 뭐 앵커링 이펙트를 활용하라. 그래갖고 막 처음에 1,000원짜리를 막 10,000원 부르면 5,000원을 팔 수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정말 숏텀이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많으셨을 텐데 뭐 니블링 뭐 이래갖고 거의 협상 막판에 이거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협상 딜 자체가 깨질 거를 두려워해서 그냥 받아줍니다. 이제 정말 숏텀이죠. 정말 뭐 극단적입니다. 뭐 국합, 배드캅 이러죠. 한 놈은 협박하고 한 놈은 막 이러면 이게 협상이 잘 된다. 이제 다 이렇게 단기적 관점입니다. 교수님 한 분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협상 가르치는 분인데 너는 그 앵커링 효과로 가서 한번 사과를 예를 들면 이제 1,000원짜리인데 50원 이런 가격부터 불러봐라. 예.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1,000원짜리를 뭐 300원에 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극한의 분노, 상인들의 분노를 유발해서 너 죽여버리겠다. 뭐 거의 다시는 내 가게로 오지 마라. 이제 이런. 근데 이제 한 팀한테는 절대 협상 이런 거 배운 거 쓰지 말고 네가 가서 진솔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한번 사와봐라 이랬는데 그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과를 공짜로 줬답니다. 학생이 뭔 돈 있어 이러면서. 관점의 차이입니다. 훨씬 더 사실은 소중한 관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서양의 경영학들은 역시 그냥 당장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최우선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점.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경영을 공부하셨거나 이분은 프로피터빌리티가 뭐 최고라고 당연히 믿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수익성. 근데 또 이 조직이론 이제 경영학에서 가장 좀 이렇게 역사도 오래되고 가장 좀 심오하고 이런 학문이 이제 조직이론 분야인데 그 이론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레지티머시. 그러니까 프로피터빌리티가 높다고 해서 장기 생존이 보장되느냐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회사 조직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조직원들이 평소 성과가 높은 게 승진하고 뭐 상관없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좀 다릅니다. 프로피터빌리티가 굉장히 높아도 레지티머시 정당성을 잃어버리면 업 전체가 날아갑니다. 옛날에 바다 이야기 이런 거 기억하시죠? 정말 고수익 사업이었습니다. 벌 때보다 더 무서운 게 기자 때입니다. 기자 때가 한번 달라붙어가지고 쫙 한번 이렇게 가지고 이 나쁜 놈들 뭐 이러고 나서 그냥 업 전체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정당성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파이포스 이론에 따르면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면 당연히 산업의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당성 관점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입자가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거는 뭐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업체야라는 정당성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결론. 실제로 이제 그래갖고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 부분은 졌습니다. 포터 교수가 이제 마이크로 브루어리,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소규모 맥주 회사들, 얘네들은 오래 못 갈 것이다. 경쟁 인텐서티가 굉장히 강하니까. 이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조직이론학자들은 그런 진입자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게. 너는 그런 이유로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순간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실제로 수익성을 버리고 정당성을 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 팀제가 뭐 90년대 후반 뭐 급속하게 도입이 되는데 팀제는 굉장히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그 수직적 위계 질서가 꽉 잡혀 있는 예를 들면 공장 같은 데서 팀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뭐 제조업 같이 이렇게 좀 위계 질서가 좀 필요한 조직에서는 팀제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싹 다 팀제로 바꿨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뭔가 뒤떨어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찾아 잘 이렇게 못 따라가는 이런 조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영 혁신과 관련해서 이제 수많은 경영 뭐 이런 툴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때는 ERP가 지배했다가 한때는 TQM이 지배했다가 한때는 뭐 식시그마가 지배했다가 뭐 이런 흐름들이 쫙 있습니다. 그 어떤 학문적 연구 결과를 봐도요, 그게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기업들이 이제 하죠. 요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CEO의 연봉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그 학문적으로 입증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도입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선도적인 경영자야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성과하고는 안 나옵니다. 레지티머시는 한 번 잃으면 이제 업 전체가 망하는 그런 리스크가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서양의 관점들은 이제 되게 이렇게 분석적이고요. 이제 동양은 원래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의 그림을 그 초보 운전자하고 이렇게 노련한 운전자하고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시야입니다. 운전해 보시면 초보 때는 뭐가 뭔지 정신이 없어갖고요 잘 안 보입니다. 뭐 옆에서 뭐 무슨 일이 생기냐 앞에만 보고 겨우겨우 어떻게 운전합니다. 근데 이제 경력이 쌓이고 이제 노련한 운전자가 되면 이제 시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뭐 예측도 되고 제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미리 방어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되죠. 전략가의 가장 그 핵심 경쟁력도 이 시야하고 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전체의 그림을 좀 크게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이제 집중하는 사람하고는 뭐 성과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가 꾸준히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 식민지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제 산업자본주의를 거쳐서 이제 주주자본주의가 왔다가 이제 스테이크홀더 이거는 이제 훨씬 더 홀리스틱한 뷰입니다. 이 한번 그 주주만 생각했던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주라고 보는 관점인데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종업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정부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정말 이상한 정책하고 정말 기업하기 힘들게 하면 어떤 기업도 성장하기 힘듭니다. 대학도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력들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그 기업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뭐 완성품 업체 중에 자기 자체로 만드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한 60% 이상, 70% 이상은 다 협력업체들의 도움으로 제품을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결국 지역사회가 같이 발전을 해야 또 수요 기반이 확충이 되고요. 좀 이렇게 전체 그림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업이 잘 생존하기 위해서도 혹은 아까 얘기했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혹은 롱텀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도 주주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사실 이게 이제 철학의 차이입니다. 기업은 옛날에 이제 주주가 돈 내고 만들었으니까 내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치 창출 과정을 보면 이제 기업은 유일하게 세상에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서 꾸준히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부는 뭐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존재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쨌든 잘 이렇게 해서 가치를 만들면 사실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줬던 애들한테 다 분배를 합니다. 또 그래서 이해관계자들한테는 뭐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요. 뭐 고객들한테는 가격 이상의 가치를 줘야 살아남습니다. 종업원들한테는 임금을 주고요. 뭐 정부한테는 세금을 내고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또 그거에 맞는 책임 있는 활동들을 하고 뭐 대학에는 또 기부금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가치 창출에 사실은 도움이 됐던 그런 존재들이 없으면 가치를 원천적으로 창출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현재 사실은 가치를 창출해서 그렇게 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생각을 했던 거죠. 눈앞에 바로 보이는 의사결정권을 얘네들이 행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얘네들을 위해서 일해야 돼. 이제 이렇게만 본 겁니다. 숨어져 있는 혹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잘 보기 힘든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못 봐왔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종업원만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줘도 성공합니다. 여행 박사 사례를 보면 회사는 즐거워야 된다. 이게 이제 언커먼한 센스입니다. 이분의. 그래서 카페, 바베큐 파티 이런 건 뭐 다른 데도 하는 거. 아파트 사고 이런 거. 근데 골프 1년에 100타 성공하면 1,000만 원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친하지 않은 타부서 사람과 회식하면 최대 20만 원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전 직원 가족과 함께 회계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40억 영업이익 중 28억이 복리후생 인센티브로 가는데 목표보다 초과해서 달성하면 다 인센티브로 주고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투표로 임원 뽑는다 이런 거 정말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언커머나 이게 센서블한가도 의문이 듭니다. 투표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정말 뭐랄까요 그 포퓰리즘이 뭐 기승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팀장, 본부장, 임원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잘 운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찬반 이유가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반드시 이렇게 명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장한테 실제로 이 찬반 투표할 때 90% 이상이 돼야 연임을 할 수 있는데 귀가 하나 입이 두 개다 쇼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데 속이 좀 좁아갖고 저는 좀 오래 가는데 이분은 저는 뭐 3년 정도 갑니다. 근데 이분은 깨끗이 있고 또 하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직원만 사실은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인센티브를 더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주주 이해관계에 잘 맞춰갖고 이렇게 막 수합 분석을 잘해갖고 전략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접근이지만 인플로이만 잘 관리해도 그래서 걔네들의 창의성을 극단적으로만 잘 끌어내도 굳이 경영 전략 막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네가 알아서 다 그래갖고 실제로 일본 대지진 났을 때 이제 회사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때 직원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제가 CEO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랬을 텐데 직원들이 막 현장에 간 겁니다. 여기 안전해요.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위기를 또 극복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수합 분석 막 이런 거 맨날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도 이제 뭐 다 고객 중심주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뼛속 깊이 이렇게 실천하는 기업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커스터머 obsession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PR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이제 PR 해봤자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고 오히려 고객한테 그 가치를 줘서 고객들한테 싼 값에 팔아서 고객의 충성도를 유발하는 게 훨씬 좋다. 이래서 이제 히든 엠파이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원한다면 수익성 포기해도 좋다를 실제로 일상용어로 합니다. 그래서 킨들의 제조 원가도 거의 뭐 같거나 이하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이익률은 실제로 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그 규모의 경제를 잡아놨기 때문에 5% 이상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수익률 5% 이하로 가져갑니다. 더 싼 제품을 고객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얘네는 신사업을 할 때 PPT로 발표하잖아요. PPT 안 하고 이제 PR과 FAQ로 합니다. 이제 PR은 이제 뭐냐면 보도자료를 네가 써봐라. 그래갖고 고객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FAQ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게 명쾌하게 해결이 되는지 이걸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고객 중심주의가 아주 DNA에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도어 데스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기업을 상징하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가 문짝을 띄어서 그 의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기업의 그 고유한 문화가 돼서 지금은 다 이렇게 좀뭐 문짝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게 더 비용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문짝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업 문화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여기 갔다 온 그 인터넷던 우리 특파원 얘기 그 MBA 통신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판기에 내부 조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부 조명이 있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밝게 다 보이기 때문에 자판기 내부 조명을 다 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사의 결정이 아니라 이제 직원들이 우리 뭐 비용 아끼고 뭐 이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좀 더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객만 죽도록 생각해도 훨씬 정말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주목해야 될 기업이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만 정말 열심히 생각해도 얼마든지 혁신이 가능합니다. 인도는 뭐 당연히 오지에 교통도 없죠. 뭐 전기도 안 들어오지. 뭐 정말 힘듭니다. 금융 서비스 받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금융 서비스가 인도인들에게 제공이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겁니다. 금융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다 이렇게 지폐 같은 거 이렇게 그 방 어디에다 놔뒀다가 뭐 화재가 나거나 뭐 홍수가 나면 또 다 이렇게 전 재산 날리고 뭐 이런 일부터 해갖고 뭐 훔쳐가고 뭐 별일이 다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많은 정말 그 인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의 원천이 됐겠습니까? 사실은 금융 서비스가 없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인도의 한 업체가 이제 얘네한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커뮤니티의 그 이해관계, 정말 커뮤니티를 그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를 너무너무 제공하고 싶은데 이 일단 문맹이 많으니까 여기다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읽히게 하고 뭐 손바닥으로 이제 신원 확인하게 하고 이제 이런 거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도 이렇게 달고 해서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 대신에 이제 태양광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폐 개수기입니다. 이게 돈을 이렇게 세는 과정에서 모터가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태양광만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안 된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손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게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시큐리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완벽한 해결책을 얘네가 찾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요. 아, 예, 뭐 가져가면 참 복잡하죠. 예. 지폐가 이제 보통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중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다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면 뭐 해결책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저렇게 커뮤니티에 대한 남다른 철학, 그리고 남다른 신념 이런 것들이 훌륭한 전략의 원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주 체부잡지 얘기도 뭐 다 아실 겁니다. 후하게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면 밥을 주니까 정보가 모였고요. 인포메이션이 뭐 글로 다 집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7대3에서 5대5로 소장농한테 더 많이 갖게 하니까 얘네들이 더 주인의식을 갖고 생산성을 훨씬 더 높여서 부를 더 오히려 지속하게. 메디시 가문도 폐위당한 교황에게 막대한 보석금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뭐 대출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고 실무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죽을 때까지 융성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켜보던 다른 교황, 왕들이 주거래 은행을 바로 메디치로 바꿨습니다. 프린스턴대가 아인슈타인을 교수로 영입하려고 했는데 연봉 3,0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프린스턴대는 10,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 서양에서 배우는 협상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런 식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프린스턴대는 아인슈타인의 마음을 얻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수의 대학에서 훨씬 더 높은 연봉을 제시를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안 갔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저는 이제 요즘에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Shared Value는 뭐 이렇게 소셜 베너핏과 이제 그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이제 공유하는 쉐어하는 이제 이런 그 가치 영역에서 그 가치를 창출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제 죽도록 경쟁 전략만 하셨던 양반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막 CSR 뭐 이러더니 이제 2010년대에 와서 CSB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선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사회에도 좋은 일 하면서 이제 돈도 벌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약사빠르게 보이고 뭐 좀 야비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김장 담그는 일을 하거나 저기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 돈을 지불하는 그 기부금을 내는 거는 아마 사람들이 저거는 분명히
뭔가 하여튼 나쁜 일을 좀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자기의 자원을 이용해서 되게 환경 친화적인 반도체를 개발하거나 굉장히 그 IT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는 나쁜 짓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이제 좋은 일에 쓰는 거고요. 여기는 전체 기업 활동에 이제 사회적 가치를 좀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고전적인 얘기라서요. 그냥 그 커피 농가들한테 좀 돈을 더 주자 이게 이제 공정무역이고요. 그러지 말고 커피 농가들에게 굉장히 못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제 농업 기술을 전파해주고 씨앗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커피를 만들면서 자립도 되고 기업은 좋은 원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그 가치 창출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이제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밸류의 교집합을 잘 찾으면 됩니다. 결국 이제 비즈니스 밸류를 잘 창출하는 이제 자기네 그 역량들하고 관련 있는 영역으로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 같은 회사가 그냥 자영업자들한테 돈만 빌려줬죠. 과거에는 돈 빌려주고 뭐 이자율은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도율이 당연히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좀 생각을 바꿔본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그래도 되게 좀 똑똑한 사람도 많고 비즈니스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빌려주지 말고 한번 컨설팅으로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를 해줘 보자. 그래서 1,000만 원 대출인데 우리가 가서 이걸 바꿔주겠다. 그래가지고 동네 세탁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동네 세탁소 이제 뭐 다 그냥 뭐 어떤 모습인지 다 상상하실 겁니다. 이제 거기를 싹 바꿔줬습니다. 상호도 뭐 닥터 버블 이래가지고 뭐 옷도 이렇게 닥터처럼 이렇게 하얗게 입히고 깔끔하게 인테리어 이런 거 하게 해주고요. 서비스 구조도 이렇게 바꿔주고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얼마 만에 이제 빌려준 건 다 갚았고요. 프랜차이즈 하겠다고 대여섯 군데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역량을 사회에도 기여하면서 자기네 수익으로도 연결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네 갖고 있는 역량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좋은 방향으로 그 돈이 쓰이게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아마도 부도율이 확 떨어질 겁니다. 결국은 자기네 비즈니스가 커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카드는 원래 이렇게 결제하는 걸로는 돈이 안 벌린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한 마이너스 50 손해를 보고요. 이제 현금 서비스나 대출로 한 150 정도를 벌어서 이제 100을 맞추는 이제 이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현금 서비스나 대출이 이제 훨씬 더 사실은 큰 비즈니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저처럼 이제 애도 있고 이러면 막 그렇게 문제 일으키기 되게 힘든데 이제 젊은이나 청년 같은 애들이 이제 카드 발급받아서 이제 뭐 미래를 뭐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쓰다가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회사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버지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교육시키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의 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사실은 포터 교수님이 되게 그 브라이트한 분인데 그 좀 이론적으로는 조금 약하십니다. 아니 본인도 스스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론가가 아니라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5포스 모델, 뭐 다이아몬드 모델 다 모델입니다. 뭐 티오리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 좀 맹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가치와 이코노믹 밸류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CSB 연구에도 지금 이렇게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동안 토론이 됐던 게 이겁니다. 아니 기업이 돈을
나쁜 짓을 안 하고 굉장히 선의의 목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수익을 내면 그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용 창출했지, 세금 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했잖아. 그럼 이거 사회적 가치 아니냐? 꼭 중산층이나 뭐 못 사는 사람만 지원해줘야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하층민을 살리면 사회적 가치고 중산층을 살리면 뭐 사회적 가치 아닌가? 뭐 여하튼 이런 논란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획일적인 이분법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되게 좀 큰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잖아요. 사실 기업 잘해갖고 이제 탈법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건 뭐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면 그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치를 분명히 창출한 겁니다. 왜 이렇게 근데 이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 안에 경제적 가치가 들어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디까지가 CSB지? 지금까지 했던 건 사회적 가치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인시아드 교수님이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 이거 찾았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제 이런 식의 구분들은 조금 아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더 좀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펄시브드는 이제 뭐 경영자들이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포텐셜 포 밸류 크리에이션 가치가 여기는 분명히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밸류 어프로프리에이션은 이제 가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이제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를 창출도 못할 것 같고 가져오지도 못할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는 뭐 관심의 전혀 대상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가치도 창출할 것 같고 그다음에 동시에 가치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치 창출은 누구도 가치 창출 방법을 100% 알면 다 돈 벌죠. 그래서 이제 퍼시브드란 말을 쓴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퍼시브. 네. 그래서 이제 요 영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가치 창출 가능성은 낮거나 거의 없지만 가치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게 대표적으로 스페큘레이션입니다. 투기. 저기 코스닥 시장에 요 주식이 움직임이 이상해. 그래갖고 요거 한번 돈 투자하고 확 해갖고 먹고 튀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치는 하나도 창출 안 합니다. 예. 다만 가치를 가져올 남이 어쨌든 막 뭐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놓은 부가치를 이렇게 낼름 가져오는 겁니다. 프라이스 아비트러지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그 일시적인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재정거래 차익거래 하는 겁니다. 예. 무위험 수익을 얻는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시장 조작도 합니다. 이제 몇 사람이 뭉쳐가지고 우리 한번 가격 한번 가볍게 조작해서 한번 먹고 튀어보자 이제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것도 이제 이쪽 영역입니다.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낮은데 가치는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파생 상품들이 이제 이쪽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역은 결정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지가 않겠죠. 아비트러지는 시장이 합리적이면 시간이 지나면 100% 교정이 되고요. 스페큘레이션 이런 건 다 깜빵에 가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소셜 엔트로프러너십의 영역이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요게 바로 그 CSB 영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치는 분명히 창출을 하는데 이익을 가져오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그걸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사람들 목숨을 살리는데 그분들이 구매력이 없잖아요. 돈 못 벌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역입니다. 근데 이 영역이 혁신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이제 다 수많은 기업들이 다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혁신이 들어가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제약 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통에 잘 듣는 펜잘큐 이렇게 갖고 쫙 예쁜 그 아이돌들 데려다가 이렇게 가치도 창출할 것 같고 이런 걸 잘하면 이제
그 가치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나한테 예. 이런 영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도 제약업계에 있습니다. 잠자기 전 10분이면 키가 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사기입니다 이거. 예. 근데 이제 가치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치는 창출하는 거 없어요. 키가 안 큽니다. 예.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아주 그 고전적인 예지만 아주 재밌는 사례입니다. 이 유한양행 이 창업자 유일한 박사가 이제 원래 미국에서 되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한국에 고국에 돌아왔다가 이제 뭐 딴 일 때문에 왔는데 너무 고국이 비참해서 자기가 뭐 여기서 뭐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당시에 한국같이 이렇게 처참한 경제 상황에서 약을 뭐가 팔리겠습니까? 진통제 이런 거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서 죽기 때문에 전 재산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고통을 잊어야 되기 때문에 다 업체들이 이제 그런 거 팔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분은 가정 상비약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약을 팔아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배송 체계도 갖추고 뭐 이런 노력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실제로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입니다. 1930년대 뭐 그때쯤 실렸던 광고 하나 봤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이야 뭐 의사는 뭐 진료는 의사에게 뭐 저기 약은 약사에게 다 알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그 저기 아프면 동네 뭐 무당이나 뭐 이런 데 가던 시절입니다. 근데 의사는 당신의 친구니까 무슨 약을 쓰라 이런 얘기는 의사한테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홍보하는 거죠. 이게 그 계몽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남들은 다 안 될 거라고 봤던 영역에서 가치 전유가 안 될 것 같다는 영역에서 이제 가치 전유를 이렇게 같이 키운 겁니다. 이쪽에 이런 프랙티스를 알리고 이런 지식들을 알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이런 모델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 아주 정말 멋진 사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는 혁신의 원천은 미국이 아니라 이제 인도로 바뀌고 있는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인도에서 예를 들면 정말 사업하기 힘든 게 전문 인력을 쓰는 겁니다. 의사, 뭐 교사 이런 거 다 대학 나온 그 굉장히 고급 인력들을 써야 됩니다. 인도는 아직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고급 인력들의 공급은 한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값이 그분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꽤 좀 돈을 버는 분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치는 창출하지만 내가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없다, 가치 전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부 혁신적인 기업들은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과감하게 혁신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안과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라빈드 아이케어 뭐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실제로 맥도날드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맥도날드의 핵심 경쟁력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딱 일정한 교육만 시키면 그 기가 막히게 햄버거하고 감자칩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그 효율적인 분업화입니다. 기가 막히게 뭐 그러니까 좀 딱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그 일만 하는 겁니다. 딱. 그리고 이제 딴 사람은 뭐 다른 일만 하게 하고 그걸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서 정말 저비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셰프로 막 이렇게 고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생들로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이제 그게 핵심인데 이제 아라빈드 아이케어 시스템 같은 회사도 이제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는 회사인데요. 그 의사 구하기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비는 뭐 높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의사는 그 백내장 수술할 때 필요한 의사의 손이 반드시 가야 되는 진단 단계하고 수술해서 의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부분만 하고 바로 간호사가 달라붙어서 나머지 과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바로 옆으로 가서 또 딴 사람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한 1,300불 하는 수술을 인도에서 13불로 나오시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하니까 그분의 그 노하우는 또 얼마나 사실 커졌겠어요. 수술 성공률도 대단히 높고요. 미국에서 배우러 간다고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이 교사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학생들 그 정교사,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나온 정교사한테는 교재 개발 및 교육 방법 개발만 시킨 겁니다. 너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직접 가르치지는 말고 교재를 만들고 어떻게 그걸 교습할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이 가르친 겁니다. 예. 그 정교사가 가르치고 실제 교습은 걔네들이 시킨 겁니다. 굉장히 학교 잘 돼가지고요. 뭐 아주 학업 성취율 뭐 아주 무지하게 높여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쉽지 않죠.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내야 되고, 제가 전에 썼던 그 모방의 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모방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예. 창조적 모방을 해야 되고 쉽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탁소 이게 허접한 세탁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멋지죠? 완전히 달라지고. 이게 이제 원래 그 비리비리한 생수 브랜드였습니다. 거의 뭐 퇴출. 근데 미네워터 뭐 특징도 없잖아요. 역시 삼다수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얘네가 한 거는 이제 바코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찍고 이거 찍으실래요? 이런 겁니다. 찍게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100원 내고 편의점이 100원 내고 제조업체가 100원 내고 300원을 이제 아프리카에 물 공급 그 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뭐 그런 걸로 되게 죽어가던 생수 브랜드를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뭐 요거는 사실은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사업 기회 혹은 뭐 원가 절감 혹은 뭐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기업들이 저렇게 담배를 끊는 그런 일만 해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사실은 또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프로젝트 샥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유니레버가 이렇게 유통망이 없으니까 이 가정에서 이렇게 인도 시골에서 그냥 별로 할 일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렇게 유통망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부가가치도 창출하면서 이분들은 이제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월마트 같은 회사도 이제 뭐 전형적으로 월마트는 사실 착취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CEO가 이게 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야 우리가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 안 하면 나중에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레스 패키징하고 뭐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용도 절감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도 줄였고요. 이제 심지어는 뭐 공급업체를 다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평가를 해갖고 그거 떨어지면 우리 물건 안 받겠다. 뭐 이제 요즘 이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문제 하나 내드려볼까요? 이게 이 대학 사례인데요, 실제로. 대학에서는 저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 도미터리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기 기숙사가 없으면 이제 외지 학생을 유치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기숙사가 없던 학교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우리 다 하숙해서 먹고 사는데 이거 어떡할래? 뭐 우리 다 죽일 거니? 뭐 이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뭐 무시하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조금 이렇게 같이 뭐 이런 우리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공존하고 공생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도미토리 만들어 놓고 관리를 그쪽에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제 도미터리가 그 좀 관리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 비즈니스는 또 아니어서 크게 도움이 되기는 그 아주 주민들의 집을 도미토리화 시켜버려서 거기 투자를 해주면 이제 학교에서 운영을 안 하면 부모들이 좀 되게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하여튼 학교에서 관리하는 좀 이렇게 이런 도미터리에 보내고 이제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같은 조건이라면 이제 그쪽을 보내는 이제 그런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문에다가 도미터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들은 다 이제 산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데 이걸 앞에다 지어놔가지고 이제 애들이 여기서 심심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당구도 치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로컬 클러스터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실제로 이래가지고 좀 지역 주민들도 뭐 이렇게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 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 이런 목표도 달성하면서 로컬 클러스터를 또 활성화시킨 이런 사례들. 전주대학교입니다. 예. 전주 그 이남식 총장님이라고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분인데 그분은 이제 직업이 총장이신데 전주대학교를 벌떡 일으켜 세우신. 사실 전주대학교 제가 좀 아는데요. 그 과거에는 뭐 녹화가 돼서 좀 그렇지만 쭈대 뭐 이랬습니다. 그 별로 그렇게 저기 좀 이렇게 뭐 그다지 그렇게 레pu테이션이 좋지는 않았는데 좀 과감하게 개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필요 없는 과 막 없애고 사실 그 여기 아마 교수님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일 안 변하는 조직 중 하나가 이제 대학이잖아요. 정말 변하기 힘든 조직인데 그걸 변화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글로벌 챌린지를 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 CEO부터 정말 열심히 뛰어다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해관계자들도 만나고 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 그다음에 우리의 경험은 뭐냐,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했을 때 어떤 컨트리뷰션과 임팩트가 있느냐, 그다음에 밸류가 어떻게 창출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내재화 시켰다고 합니다. Every single social and global issue of today is a business opportunity in disguise. 모든 싱글 뭐 사회적 글로벌 이슈들은 숨겨진 비즈니스 기회다라고 이제 이미 피터 드러커가 50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CSV의 원천도 이미 여기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이 정말 급변하는 환경, 그 다음에 뭐 규제 환경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환경도 변하고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오히려 이런 접근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